다양한 민족과 문명이 엮어내는 대지 유라시아. 이 거대한 대륙을 무대로 벌어진 문명의 흥망성쇠를 되짚어본다. 유라시아 중앙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1979년 소련군 침공 이후 극심한 전란에 휩싸여 왔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환상의 도시가 발견됐다. 모래먼지 속에서 드러난 건 고대 그리스 양식으로 세워진 돌 기둥과 조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여기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방불케 하는 흰 석조 건물이 우뚝 서 있다. 그리스로부터 4000km, 이 아프가니스탄의 오지에 펼쳐져 있었던 건 그리스인이 세운 거대한 도시였다. 그리스인들은 유라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교류를 증진하면서 번영을 노려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그리스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숨겨진 아시아와 유럽, 두 문명이 융합한 역사를 더듬어 본다. 푸른 지중해에 빛나는 흰 대리석 신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련된 건축과 조각으로 상징되는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이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려나갔다. 약간 20살의 왕 알렉산더였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아시아 정복을 꿈꾸며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출발했다. 바다를 건넌 알렉산더는 터키, 이집트를 제압하고 아시아의 대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린다. 중앙아시아에선 유목민족과 격렬한 전투를 계속하며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사마르칸드와 카불로 진군한다. 인도에 이르기까지 11년에 걸친 그의 원정은 3만 킬로미터에 달했다. 알렉산더는 원정 도중에 계속해서 군사 거점이 되는 도시를 세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로 불렀다. 그런 도시의 숫자가 7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현재 알렉산드리아란 이름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그리스 부하들이 세운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도시는 이곳을 덮친 대지진으로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다. 알렉산드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답니다. 지금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지만 거기엔 알렉산더 대왕의 궁전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해저에 잠들어 있는 고대 수도의 흔적이다. 과거 여기엔 거대한 등대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이 도시는 동서교육의 거점으로 번영을 누렸고 새로운 예술과 과학을 꽃피웠다. 이 당시 새로운 문명의 기운은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 상징이 바로 밀로의 비너스다. 그때까지 숭배의 대상이었던 여신을 관능적인 여성으로 묘사한 비너스의 모습이다. 같은 시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비너스가 등장한다. 이렇듯 새로운 문명을 키워낸 건 각지의 알렉산드리아였다. 하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소재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 영광스러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 19세기 말의 발굴품 속에서 유럽인들에 의한 알렉산드리아 찾기가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끈 건 알렉산더가 5년 동안 머물렀던 중앙아시아였다. 사람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중앙아시아 모래먼지 속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타지키스탄 북부의 도시 포젠트. 이것은 연구자들이 알렉산드리아가 틀림없을 것으로 믿고 큰 기대를 걸었던 도시였다. 시내에 남아있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쌓아올린 성벽. 알렉산더가 세운 요새의 일부라고 여겨져 왔다. 이곳엔 알렉산더에 얽힌 전설도 남아있다. 여기까지 쳐들어온 알렉산더는 요새를 구축하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거듭해서 벌여온 발굴 조사에선 그리스 도시를 연상시켜줄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는 환상에 불과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벌여온 발굴 경쟁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1961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세기의 발견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신속히 퍼져나갔다. 알렉산드리아로 추정되는 도시 유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자히르 샤, 당시엔 왕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국왕이었다. 그는 1961년 가을 북부 국경지대로 서슴 사냥을 나갔을 때 이상한 돌기둥을 발견했다고 한다. 사슴 사냥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돌기둥이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죠. 왜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두들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대단한 걸 발견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군요. 전 국왕이 발견한 건 그리스 건축을 떠올리게 하는 기둥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적이 발견됐다. 세기의 발견 소식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 중이던 프랑스 고고학자들에게 전해졌다. 1964년 조사팀이 조직됐고 조사팀장을 맡은 폴 베르나르 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다. 유적을 방문한 저는 항아리 파편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들어보니까 거기엔 고대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더군요. 전 놀라움과 기대감 때문에 그 전까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유적은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아이 한움으로 불렀다. 발굴을 시작하자 베르나르 일행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출토품이 차례대로 발견됐다. 당시 발굴팀이 촬영한 사진. 베일을 쓴 귀부인의 모습이다. 한 주거지의 바닥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로 보아 세련된 생활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인의 초상이 새겨진 금화. 나중의 조사로 이 금화들은 아이 한움에서 주조됐음이 밝혀졌다. 이 일로 미루어 이 도시를 다스리던 사람이 그리스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베르나르 박사는 아이 한움이야말로 알렉산드리아의 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알렉산더는 원정 도중에 군사 거점이 될 도시를 세우고 그리스인을 남겨두었다. 그리스인들은 유라시아 각지에 뿌리를 내리며 도시를 발전시켜갔다.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 크게 4개로 분할된다. 각지에서 번영의 거점이 된 것은 역시 알렉산드리아였다. 50년 뒤 중앙아시아의 그리스인들이 국가를 세운다. 박트리아였다. 베르나르 박사는 도시의 위치와 규모로 보아 아이 한움은 박트리아의 수도였다고 여겼다. 베르나르 발굴팀의 조사는 14년에 걸쳐 계속됐다.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거기에는 무척이나 많은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유별난 규모로 미루어 판단해 보면은 이 그리스 도시는 극히 중요한 도시였음이 분명했죠. 발굴을 계속한다면 더더욱 귀중한 것들이 발견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한움의 전모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발굴 작업은 갑자기 중단해야만 했다. (1979년 12월)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짐에 따라 베르나르 일행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다. 소련군 철수 후에도 정치 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내전이 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 한움 유적은 여전히
전쟁의 불길 속에 남겨지게 된다. 2002년 12월, 우린 아이 한움을 취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찾아갔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를 계기로 시작됐던 미영 연합군과 탈레반과의 전투도 끝나서 사람들한테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다. 우리가 향한 곳은 수도 카불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아이 한움의 모든 출토품을 보관하던 곳이다. 내전 중엔 박물관 주변에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었다. 박물관 2층이다. 바닥을 가득 메웠었다는 아이 한움의 출토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파괴된 박물관, 약탈된 수많은 출토품. 이제 아이 한움의 출토품은 이 카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취재를 계속하고 있던 우리에게 국립박물관의 전시품 일부가 보관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찾아간 곳은 카불 중심에 있는 정보문화부였다. 출토품은 내전이 한창인 가운데 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은밀히 반출돼서 이곳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 창고는 국립박물관의 출토품을 숨겨둔 곳입니다. 당신은 박물관 안으로도 로켓탄이 날아드는 상황이었죠.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우린 목숨을 걸고 출토품을 반출한 다음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수북하게 쌓아올린 출토품 상자들. 아이 한움의 출토품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안다. 역시 있었다. 아이 한움의 출토품이 간직된 상자다. 출토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8년 전 격전의 와중에 황급하게 채워넣은 후 봉인해둔 것이다. 아이 한움의 출토품은 10개의 상자에 채워져 있었다. 극심한 약탈과 파괴를 모면한 다양한 출토품들이다. 이 거대한 손가락은 신전 유적에서 발견한 것이라서 신의 석상 일부라고 추측된다. 이 손가락은 중앙아시아에서는 귀중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역시 대리석으로 만든 술잔. 포도주를 마시려고 만든 것일까? 단순하고도 기품이 있는 디자인이다. 그리스 지혜의 신 헤르메스 석상의 머리 부분도 발견됐다.
이 그리스 시는 탈레반에 의해 반복되어 온 우상 파괴를 모면한 후 가까스로 그 모습을 남기고 있었다. 아이 한움은 어떻게 됐을까? 우린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유적으로 향했다. 하지만 치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불에선 아이 한움을 찾아갈 수 없었다. 아이 한움 유적은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타지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 있다. 우린 타지키스탄 강을 통해 아이 한움으로 가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 1991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이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하나였다. 소련 붕괴 후 이 타지키스탄에서도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두샨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200km의 길을 남아 한다. 두샨베를 출발한 지 약 4시간. 엄중하게 둘러쳐진 철조망이 나타났다. 저 멀리 희미한 빛을 내는 강이 보인다. 국경의 강, 아무다리아다. 국경에 설치된 검문소. 마약 밀수를 경계해서 지금도 삼엄한 경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강의 중간이 국경선이다. 고대 아무다리아 강은 중앙아시아의 간선으로서 많은 배들이 왕래했다. 황금을 실어오는 강이라고 부르던 이 강은 사람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해줬다. 하지만 현재는 작은 나룻배만 건너고 있을 뿐이다. 강을 건너자 이제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다. 아이 한움까진 앞으로 5km. 기나긴 전란으로 몹시 황폐해진 토지가 이어진다. 전방에 거대한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 한움의 언덕이다. 저 언덕 너머에 우리가 찾는 유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아이 한움 유적이다. 한때 강으로 에워싸인 평평한 토지에 그리스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 줄 만한 유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땅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구멍이 숱하게 파여 있다. 도굴 흔적이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팠거나 이 지역을 장악했던 군벌이 팠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아이 한움 언덕 위엔 전체에 잔해가 있었다.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이 유적 일대는 탈레반과 북부 동맹이 대치했던 최전선이었다.
이 유적 언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군사 거점이 된 것이다. 유적 안에서 몇 안 남은 출토품이 눈에 띄었다.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만든 주춧돌이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고대 도시의 유일한 흔적이다. 중앙아시아 땅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 아이하눔. 2200년 전의 번영을 알려줄 유적은 아프가니스탄의 기나긴 전란 속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잃어버린 아이하눔의 모습을 되살릴 순 없을까? 우린 발굴 팀장이었던 베르나르 박사와 건축가인 기레코요 박사의 협조를 얻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시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그 단서는 14년간의 발굴 기록과 그 연구 성과다. 베르나르 일행이 우선 주목한 것은 지형이었다.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있는 높은 언덕. 그리스인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 장소에 도시를 세우기 좋아했다. 복원한 아이하눔의 지형이다. 언덕에 있는 장소를 골라서 도시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언덕의 측면에선 반원형의 건축물이 발견됐다. 복원해보자 막자사발, 즉 유발 모양으로 객석을 갖춘 전형적인 그리스 원형극장이었다. 원형극장은 언덕의 경사를 정교하게 이용해서 만들었다. 강 옆에서 발견된 건물은 그리스의 학교 김나지움이었다. 왼편에 보이는 넓은 공간은 운동장이다. 정면의 문으로 들어서면 안뜰이 펼쳐져 있고 그 안뜰을 에워싸듯 교실들이 배치돼 있다. 기둥이 줄지어 늘어선 중앙의 큰 공간엔 그리스의 신상이 전시돼 있었다. 인간에게 지혜를 전하는 신 헤르메스다. 이 신상 앞에서 어린 학생들의 지혜와 도덕심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휴식 장소인 샘터도 만들었다. 물이 나오는 부분엔 그리스 희극의 등장인물 얼굴이 새겨져 있다. 아무다리아 강가에 세워진 2200년 전의 아이하눔이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2m 높이의 성벽. 이 도시가 원래는 그리스인의 군사 거점으로 세워졌음을 엿볼 수 있다. 성문으로 들어서자 거기엔 그리스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반원형의 객석 앞에 있는 무대에선 그리스의 전통적인 연극이 공연됐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동서로 1.5km, 남북으로 2km였고 성 안에는 6,000명의 그리스인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던 사당에는 그리스인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비문이 있다. 그리스 성지에 전해지는 격언을 새겨놓은 것이다. 어린 시절엔 예의 바르게 생활하라. 청년이 되면 정열을 자제하라. 어른이 되면 공평한 사람이 되라. 노인이 되면 좋은 조언자가 되라.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점점 밝혀지는 도시의 윤곽으로부터 아이하눔이야말로 틀림없는 그리스 도시임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드러낸 아이하눔의 모습. 그런데 베르나르 일행이 발굴을 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건물이 발견됐다. 그리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사방 200m의 거대한 건물이다. 기둥이 늘어선 정전과 재물을 넣어둔 창고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왕궁임이 밝혀졌다. 맨 처음 그 건물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왕궁이란 걸 알고 나서는 그 기원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거라고 여기게 됐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원정 전까지 아시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었다. 그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다. 페르세폴리스에는 다양한 민족에게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거대한 궁전을 세웠다. 레쿠여 박사는 아이하눔 궁전엔 페르시아 궁전 양식이 도입돼 있다고 여겼다. 아이하눔 궁전을 찾아온 사람은 맨 먼저 발을 들여놓는 거대한 정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왕의 위엄을 느꼈을 겁니다. 아이하눔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궁전이다. 아주 넓은 정전 건너편엔 왕이 거주하는 궁과 집무실이 배치돼 있었다. 정면에 누문을 들어서면 광장이 나온다. 주위의 휘랑에는 120개의 기둥이 있었다. 높이 10m에 이르는 기둥은 분명 그리스 양식이다. 하지만 건물 전체의 구조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스인은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궁전의 양식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리스 도시와는 다른 모습을 간직한 아이하눔. 이 유적에선 더더욱 기묘한 건축물이 발견됐다. 기단 위에 있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쌓은 벽에 둘러싸인 건물. 출토품으로 미루어 이 건물은 신전임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신전이 그리스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주위에 기둥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한움의 신전에는 주위에 기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전은 아시아 양식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아시아 양식의 신전에선 어떤 신을 모시고 있었을까? 그 유력한 단서가 발견됐다. 대리석으로 만든 왼발로 신전의 맨 안쪽에서 발견된 신상의 일부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시아 종교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온 고고학자가 있다. 프란즈 그레네 박사는 발견된 왼발로부터 아이 한움의 신상을 밝혀내려고 한다. 그레네 박사가 주목한 건 그리스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지우고 있는 건 번개를 나타내는 문양이다. 번개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 제우스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레네 박사는 아이 한움에서 발견한 왼발에도 번개 문양이 새겨진 모습을 보고 이 신상이 제우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사는 이 왼발로부터 제우스 신상 전체의 모습을 복원해 보려고 한다. 3차원 스캐너로 왼발을 계측하자 길이 28cm, 폭 21cm였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제우스의 신장을 계산해낸다. 측정한 발의 크기로부터 제우스의 신장을 계산해보자 거의 6m가 됩니다. 또한 신전을 복원해보자 그 높이가 5m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신상의 경우 건물 안으로 들여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레네 박사는 이 사실로 미루어 신전에는 앉아있는 모습의 제우스가 있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어째서 아시아 양식의 신전에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모셔져 있었을까? 그레네 박사는 이 신상이 진짜 제우스는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가 그렇게 추측하는 데는 그 유력한 단서가 될 만한 동전이 있었다. 이 지방에서 발견된 금화다. 이 금화엔 아이 한움 신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제우스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머리 부분엔 원래 제우스에겐 없는 방사형의 선들이 장식돼 있다. 머리에서 퍼져나오는 5줄기의 빛. 이 5줄기의 빛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레네 박사는 그 당시 아시아 신들의 모습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 터키 동부에 위치해 있는 렘르두다 유적. 제단에는 아시아에서 숭배된 다양한 신들의 석상이 모셔져 있다. 그 중에서 후광이 그려진 신의 모습이 있었다. 아시아에서 널리 숭배됐던 태양신 미트라였다. 그레네 박사는 아이 한움 신전엔 이 미트라의 후광을 지닌 제우스가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 한움의 제우스는 태양신인 미트라와 동화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신인 제우스이고 아시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신 미트라인
그런 신이 모셔져 있었죠. 이 신전에는 그리스인과 아시아인 모두가 똑같이 찾아왔을 겁니다. 거기에선 단 하나의 신상을 놓고 각자 다른 신으로서 섬겼을 거로 보입니다. 아이 한움에 있던 아시아 양식의 신전에는 그리스와 아시아의 신이 융합된 석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것은 이곳을 지배했던 그리스인들이 아시아의 종교도 받아들이려고 한 증거다. 그리스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신의 모습에까지 아시아의 종교를 도입한 걸까? 최근 카불에선 그 이유를 알려주는 단서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시장에 나돌기 시작한 아이 한움의 도굴품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고학자 오스문드 보파라치 박사는 이런 도굴품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조사해왔다. 박사는 조사를 계속하던 가운데 아이 한움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인도 코끼리를 다루는 청동제 봉이다. 이 출토품으로부터 아이 한움엔 인도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코끼리를 다룰 수 있는 건 인도인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끼리를 다루는 봉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아이 한움에 인도인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국왕은 분명 그리스인이었죠. 하지만 아이 한움엔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버파라치 박사가 새로이 발견한 귀걸이 장식이다. 이 귀걸이 장식은 아이 한움이 유라시아 각지와 연결돼 있음을 말해준다. 푸른색의 청금석은 아이 한움 근처에서 캐낸 것이다. 그리고 빨간 산호는 3,00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흰 진주는 2,0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 한움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더스 강으로 내려가는 남북의 길과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의 길, 이 두 개의 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한움은 수많은 사람과 물건으로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됐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2200년 전은 인도 시계에서 지중해 세계까지의 육로가 긴 교역로로 연결된 시대였다. 중앙아시아의 교역 거점이었던 아이 한움에도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도시를 다스리던 그리스인들은 그렇듯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명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알렉산더의 원정에 의해 유라시아 각지에 세워진 그리스 도시들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무대가 됐다.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아이 한움은
그런 그리스 도시들 중에서도 큰 번영을 누린 도시의 하나였다. 그리스인이 살던 저택이다. 이 지역 고유의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은 주택을 물들이는 건 아시아풍의 장식품이었다. 중앙아시아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간직하면서도 아시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왕궁이었다. 회랑으로 둘리워진 드넓은 광장에선 각지에서 찾아온 사절단과 교역을 위해서 찾아온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광장 정면의 입구에는 왕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듯 기둥이 늘어서 있었다. 문을 열면 대기실이 갖춰져 있어서 왕을 아련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리스인 왕의 가신들이 이집트의 보석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 등을 손에 든 다양한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아련실로 이어진 기다란 벽도, 그 양쪽엔 관리들의 방이 늘어서 있다. 그리스인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협력해서 왕을 보좌하고 있었다. 다른 문명을 이해하고 그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다. 아이하눔 문명 융합의 상징은 신전에 모셔진 신상이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하눔의 종교였습니다. 그리스인이 자신들과 다른 종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이런 관대함 때문에 그리스인은 중앙아시아 땅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닌 기꺼이 아시아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여 융합했기 때문에 왕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하눔은 북부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기까지 150년에 걸쳐 번영을 누렸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로부터 아시아와 유럽 두 문명의 융합이 시작됐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의 충돌을 초월해서 공존할 수 있을까? 유라시아 대지에 새겨진 역사가 우리를 향해 묻고 있다.